너탈 어굿되는 바에 2000년의 증인이 세네카의 삶과 사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를 넘어 막대한 부를 소유한 정치가이자 비극 작가, 그리고 폭군 네로의 스승이자 조언자였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삶의 모순 속에서 그가 어떻게 스토아 철학을 통해 마음의 평정과 덕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그의 사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네카의 철학은 책상 위에서 탄생한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단련된 실천적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텍스트인 셈입니다. 세네카의 삶은 한마디로 모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황제의 스승으로서 제국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와 명예 같은 외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내면의 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온, 즉 트랑퀄리타스 아니미를 얻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를 위선자라고 비판하는 주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 세네카 철학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상적인 환경, 모든 것이 갖춰진 조용한 서재에서 덕을 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추악한 정치적 암투가 들끓는 가장 혼탁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철학적으로 살 것인가를 온몸으로 고민하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저작들, 특히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도덕 서한집, 즉 에피스툴라이 모랄레스 아드드. 루킬리움은 이러한 고뇌와 성찰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건네는 따뜻하고 날카로운 조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네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고대 철학자 한 명의 생애를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가장 비정하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내면의 자유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귀중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기원전 약 4년경 히스파니아, 현재의 스페인 코르도바의 부유한 기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수사학자였으며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유학하여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한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일찍부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웅변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비범한 능력은 곧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칼리굴라 황제는 그의 재능을 질투하여 목숨을 빼앗으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는 황제의 조카인 율리아 리빌라와의 간통 누명을 쓰고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당하는 비운을 겪습니다. 그는 이 척박한 섬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 그는 좌절에 빠져 있기보다 철학을 통해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스스로 실천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 헬비아를 위로하기 위해 쓴 글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 쓴 위로, 즉 콘솔라티오에 관한 글들은 이 시기의 산물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의 철학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네로의 어머니인 소 아그리피나에 의해 로마로 돌아오면서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세네카를 11살 어린 네로의 스승으로 임명했습니다. 세네카는 네로에게 철학과 문학, 그리고 통치술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세네카는 근위 대장 브루스와 함께 초기 5년간 실질적인 섭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네로의 5년간의 선정으로 불립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철학적 이상을 정치 현실에 접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네로의 광기와 폭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더 이상 젊은 황제에게 가 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하고 스승이었던 브루스마저 의문사하자 세네카는 더 이상 네로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막대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오직 철학에만 몰두하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황제의 의심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서기 65년 가이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가 주도한 네로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황제로부터 자결을 명령받습니다. 플라톤이 이상 국가를 꿈꾸다 시라쿠사에서 좌절했다면 세네카는 철인 군주를 직접 만들려다 실패한 셈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슬픔에 잠긴 아내 파울리나와 친구들을 위로하며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스토아 철학자의 마지막 모습을 의연하게 보여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부와 권력, 명예와 실현,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철학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세네카 철학의 핵심은 이론이 아닌 실천에 있습니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복잡한 논리학이나 형이상학적인 자연학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윤리학의 모든 탐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심리학적이어서 놀랍게도 현대의 심리 치료, 기법인 인지행동 치료, 즉 CBT나 다양한 명상법들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의 근본 원리인 즉 비르투스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명제를 평생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건강, 부,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열렬히 추구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비결정적인 것, 즉 인디페렌티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는 누군가를 돕는 선한 일에 쓰일 수도 있지만 타락과 방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외부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외부적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면의 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태도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둘째, 그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파괴적인 감정, 특히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는 법을 체계적으로 설파했습니다. 그의 저서 화에 대하여 즉게 일하에서 분노는 일시적인 광길이며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감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벌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통해 분노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내가 왜 화를 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등의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불행의 예행 연습, 즉 프라이메디타티오 말로름을 통해 막상 불행이 닥쳤을 때 받게 될 심리적 충격을 줄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이성적인 준비를 통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법입니다. 셋째, 세네카는 시간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즉게 브레비타테 비타이에서 그는 인생이 본래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게 느껴질 뿐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시간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죽음 역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때, 즉 유한한 삶의 끝을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네카의 사상이 고대 로마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글은 추상적이고 딱딱한 철학 논문이 아닙니다.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문장,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생생한 비유,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품격 있는 에세이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도덕서안집은 마치 바로 옆에서 다정하면서도 엄격한 스승이자 인생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말을 건네는 듯한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것을 통달한 완벽한 현자, 즉 사피엔스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함께 덕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 즉 프로피키엔스의 입장에서 자신의 약점과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인간적인 태도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독자들에게 더 큰 공감과 깊은 신뢰를 줍니다. 또한 그가 남긴 9편의 비극 작품들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주제들을 극적인 형태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메데아나 티에스테스, 파이드라 같은 작품들은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질투, 탐욕과 같은 격정이 어떻게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끔찍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이성을 통해 감정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의 핵심적인 철학적 주장을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극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네카는 철학과 문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글과 사상은 후대의 몽테뉴, 셰익스피어,
데카르트, 루소 등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와 문학가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네카가 살았던 고대 로마 시대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미래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방향 감각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네카의 철학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견고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헛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죽음을 삶의 끔찍한 끝이 아닌 자연스러운 완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물론 그의 막대한 부와 정치적 행보 등 그의 삶과 철학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그를 냉소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모순이야말로 세네카 철학이 가진 생명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고상한 이상만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혹독하고 치열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면서도 끝까지 철학적으로 살고자 분투했던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그의 삶과 글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고통스럽지만 더없이 가치 있는 여정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세네카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